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단 2달 새 건설사 100개가 망했다라는 게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단 2달, 지난 1월과 2월 올해 들어서 딱 2달 동안 건설사 몇 개가 망했나 봤더니 100개가 망했더라라는 거. 이걸 좀 볼까요? 폐업 신고 현황, 똑같이 1월과 2월만 봤을 때 얘기입니다. 2023년엔 70건, 2024년 79건, 2025년 103건이다라는 거예요. 네, 훌쩍 늘었다라는 건데 왜 그럼 이렇게 많이 폐업을 했느냐를 좀 봐야겠죠.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지금 침체가 돼 있고요. 그리고 공사비도 급등을 했다. 그래서 폐업이 30%나 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관건은 건설사 폐업도 폐업입니다만 건설사를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하방 효과를 얘기를 하죠. 건설사 하나 폐업되면 그 밑에 하도급 업체들은 최소 5, 6배는 같이 줄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도급사까지 포함하면 600곳이 넘는 곳이 지금 다 문을 닫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네. 2달 만에 건설사 100개가 망하는 이 상황,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인지를 좀 냉철하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헌재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 결정은 최대 행손해. 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니까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재판관 후보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하세요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다만 임명하세요. 근데 최대행이 즉시 임명하도록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국회 쪽 이호 청구에 대해선 각하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판단을 해볼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요거는 판단해볼 요건이 안 됩니다라는 게 각하죠. 다시 말해서 임명하세요. 근데 날짜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결정은 최대행 손에 달렸다. 임명을 하라고 하긴 했는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임명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이유, 일면에 나오는 이유. 임명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9명 체제로 갈 수 있고요. 아니면 8명 체제로도 갈 수가 있다.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겠죠.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친인척 채용은 전통, 특혜 묵인한 선관입니다. 네,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 상당히 좀 오래됐죠. 이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수조사한 결과 보니까 여기 볼까요? 11년 동안 무려 거의 한 900건 가까운 정도의 규정 위반을 우리가 포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목에 나와 있죠. 친인척 채용은 전통입니다라는 얘기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는 건데 감사원이 선관위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길 좀 볼까요? 선관위 인사 담당 직원들,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특혜 채용 관련자가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으려고 친인척을 채용한 전통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감사원의 선관위 조사, 이 조사를 안 했으면 몰랐을 내용들인 거죠. 근데 감사원의 이런 선관위 조사가 또 잘못됐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네, 헌재 감사원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는 거는 이거는 헌법을 위반한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 직무감찰하는 건 이거 선관위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선관위는 독립기관인 건데 요거를 좀 침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고용세습 요거 감사원 감찰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물론 헌재에선 부연 설명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관위의 부패를 두고 우리가 지금 성역으로 지정을 한 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자체 조사를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선관위에서 미진하게 해서 그래서 나선 게 감사원이죠. 네, 자체적으로 했는데 안에서 칼을 빼든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선관위의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법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상법 개정안 상정 보류, 오 의장 더
협의입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 상법 개정안 올라갈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상법 개정안이냐?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가 아니라 주주까지도 좀 확대한 그런 상법 개정안이었는데 이거 배임 고발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이 더 여야 간 협의하세요라고 일단 보류했다라는 겁니다.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 소속이었었죠. 국회의장이 되면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민주당 성향의 우 의장이 더 협의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더 논의를 하라고 했는데 정말 더 논의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네. 더불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 어제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좀 전해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쌍꺼풀 11만 원, 보톡스 3천 원, 성형, 피부과 최저가 경쟁이다. 네. 쌍꺼풀 11만 원, 보톡스 3천 원. 이거 사실 시술 받아보지 않은 분들은 이 가격이 어떻다는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파 한 단 100원 같은 느낌입니다. 네, 보통 쌍꺼풀 이 수술을 한다 그러면 병원마다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100만 원, 이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좀 하죠. 보톡스도 얼마나 이 한야에 따라 다르지만 10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3천 원이다라는 거예요. 왜? 최저가 경쟁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의정 갈등 이후에 개원이 늘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졌다라는 거죠. 네, 의정 갈등 이후에 개원이 늘면서 치열해졌다는데 의정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의대 정원으로 시작을 했죠. 무려 1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로 이젠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라는 건데 물론 소비자 입장에선 치열한 경쟁으로 싸게 좋은 상품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다만 출혈 경쟁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더불어서 싼 게 빚이 떡이다라는 얘기가 자칫 나올까 봐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다들 성형외과 피부과로 개원을 하면 필수 의료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여기 언뜻 보니까 다 회의를 하고 있어요. 저기 성조기 보이시죠?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2기의 첫 강요 회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사람, 네, 일론 머스크죠. 네, 일론 머스크가 서서 뭔가 막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다 일제히 고개가 일론 머스크 쪽으로 쫙 돌아가 있어요. 유일하게 안 보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아하,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싫어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s anybody unhappy with Elon? If you are, well, throw him out of here. And taking a lot of flack and getting a lot of death threats, by the way. I mean, I'd like to stack them up, you know. If we don't do this, America will go bankrupt. 네. 혹시 이 머스크한테 불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쫓아낼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 들고 얘기한 사람 없겠죠. 네. 안 그래도 실세라고 얘기가 되는 일론 머스크인데 이제 모든 강요 그 위에 있는 실세 위에 실세가 된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다음 눈길 가는 기사 오늘 하나 갖고 왔는데 같이 보실까요? 네. 아이 위치 추적 앱 깔았다가 정보 털려 통화 녹음까지 빼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 피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많은 아마 학부모분들 우리 애도 위치 추적 앱 요거 깔아야겠네라고 해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까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깔면 내 정보가 다 털린다. 이게 일반적으로 문자, 내 전화번호 이런 문제가 아니라 통화 녹음까지 털린다라고 돼 있죠. 심지어 내가 문자 적다가 문자 이 타자 치다가 삭제한 문자 보내지 않은 내용까지도 모두 다 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좀 보겠습니다. 스파이웨어 감시 앱 시연해 보니까 스파이웨어가 같이 깔리면
30분 내에 휴대폰 안에 있는 개인정보가 다 탈취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하늘 양 사건 이후에 이 대전의 초등생 피살 사건 이후에 앱 설치 광고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그냥 이거 괜찮아 보이네 싶어서 깔게 되면 상당히 내 정보가 다 동네방네 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여기 끝에 가볼까요? 스파이웨어의 피해 예방법입니다. 일단 타인한테 휴대전화 맡기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당연해 보입니다. 6자리 이상 비밀번호 패턴 등 2개 이상의 인증 방법을 설정을 하고요. 되도록 최신 운영 체제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쓰고 정체가 불분명한 링크 누르면 안 됩니다. 과도하게, 전 이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과도하게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그런 앱, 그런 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예방법입니다.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싶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수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 윤 탄핵 마지막 변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론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잠깐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올까요? 이 결정은 주문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일부 이유에서 의견이 나뉘었으므로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주문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네. 굉장히 줄줄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지? 요지는 이거 임명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임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한 마지막 변수다. 왜? 마은혁 재판관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느냐? 그러니까 즉각 임명하느냐? 일단 쥐고 좀 나중에 임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 탄핵 심판을 9명이 판단을 하느냐, 8명이 판단을 하느냐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단순히 이 탄핵 심판의 재판관 명수만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냐?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윤 탄핵 심판에 마은혁 합류 땐 3말 4초로 선고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이 3월 초 혹은 중순, 통상적으로 한 3월 중순이면은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3말 4초로 늦어질 수도 있다. 왜? 요길 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나리오인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될 때, 임명이 안 될 때로 지금 나뉘죠. 임명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8인 체제로 선고가 있고 3월 중순에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임명을 한다고 하면 임명한 후에 실제로 마 후보자가 선거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선거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할 땐 기존처럼 8인 체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3월 중순입니다. 다만 선거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변론을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 마은혁 재판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9인 체제로 하게 되면 변론을 제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선고 일정이 좀 지연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재판관이 판단하는 재판관의 명수뿐만이 아니라 선고가 언제 나느냐까지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일단 여기부터 좀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윤영걸 대표님. 네. 일단 여기 요 부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행의 결정. 그거는 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결정을 하죠. 네. 네, 저는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이 바로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는 안 할 거다.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뭐냐면 그 임명하지 않은 것은 마은혁 그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다.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했어요. 뭐냐면은 즉시 임명 청구는 각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명은 해야 되는데 언제 임명하는 건 알아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본인은 그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방 끝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련 부처 뭐 법무부라든지 법제처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뭐 전화로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문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또 공문이 왔다 갔다 해서 3월 초쯤에 뭐 결론이 나올 텐데 네. 그때 되면은 공교롭게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이 다 끝나서 이제 선고만 남았거든요. 네. 아마 3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급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더라도 법률적인 판단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정무적인 판단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정무적인 판단이 지금 맞는가? 지난번에 마은혁 재판관은 안 할 때 이유는 조한창, 정계선 이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가 합의가 됐다. 네. 근데 마은혁 후보는 합의가 안 됐으니까 안 됐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이번에도 계속 고수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좀 계속 갈 가능성이 많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저는 복귀할 가능성이 한 90%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그 뒤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판단을 좀 유보하고 임명하지 않고 좀 기다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한덕수 총리가 다시 이 탄핵안이 기각이 돼서 복귀를 한다는 전제로 본다면 그럼 최청열 교수님, 한덕수 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의 자리로 오면 그럼 마은혁 재판관은 어떻게 할까요? 임명을 바로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두고 볼까요? 임명을 안 할 도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얘기가 지위 확인 요구. 네. 말하자면 권한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이제 위헌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임명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는 지금 이 대통령의 그 재판관 임명은 권한이기도 합니다만 의무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네. 임명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당장 헌재가 마 후보자에게 즉각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라. 그걸 각하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각이 아니라 이거는 헌재가 판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이거 엄밀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자꾸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고들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를 하면 제가 봐도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변론이 끝났으니까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헌재가 지금 부작위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아니에요. 말하자면 국회와 이 지금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을 요구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무슨 권한으로 최대행이 뭘 살펴본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헌재가 판단을 해준 거예요. 위헌 소송에 대해서 판단을 해줬고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국회의 헌법재판소 이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 이제 와서 헌재의 판단은 존중하는데 살펴보겠다. 법제처에게 유권 해석하겠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이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이건 또 하나의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이 복귀를 한다고 하면 다시 이 대행이 돼서 마 재판관의 임명이 여부를 이 시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에 할까요? 후에 할까요? 글쎄요. 그 여러 가지 생각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정무적 판단하면 안 돼요.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즉시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8인 체제가 유리하냐, 9인 체제가 유리하냐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지금 여당에서는 임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임명하면 여당이 유리할 수 있어요. 변론 갱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시간이 늘어난다고 아까 저기 나왔잖아요. 신문에. 그렇게 되면 여당이 유리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생각들 굴리니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이제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네. 판단의 근거가 나오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헌재가 판단했는데 뭘 무슨 정무적 판단합니까? 최권한대행은 거기 정무적 판단 자리가 아니에요. 헌재가 그런 판단 안 했으면 모르는데 바로 그래서 헌재가 판단해 줬는데 뭘 정무적 판단을 해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가 아니다. 그냥 헌재에서 판단한 대로 바로바로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고 이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임명해야 된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한 건 일단 헌재 판단이 나왔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즉각할 것이냐 아니면 좀 쥐고 있을 것이냐 여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최상목 대행이 바로 임명을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여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임명 시 임명을 한다고 해도 둘로 나뉘어요.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안 할 수도 있다. 참여를 안 하게 되면은 미임명 때랑 뭐 비슷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참여를 하게 되면 요때 이제 변수가 생긴다라는 건데 근데 다음 중앙일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마은혁 임명 땐 재판 참여가 원칙, 최종 결정은 재판부 몫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재판에 참여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다만 재판부가 논의를 해서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윤 대표님 네. 헌재는 만약에 임명을 했다고 이 전제를 하면 마 재판관을 포함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저는 뭐 판단은 뭐 평의에서 하는데 네. 뭐 포함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뭐 재판관이 됐으니까. 네. 하지만은 저는 평의에서 헌법재판관의 평의에서 의견을 모아서 하거든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너무 높거든요. 헌법에 군림하는 헌법재판소 이런 평을 지금 듣고 있는데 마은혁 재판관은 누가 봐도 옛날에 인민노련이라든지 그 좌파 이념에 경도된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또 검찰판 그 법원판 하나회 아니에요. 거기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하나회 소속이 절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뒤늦게 넣는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불신을 받는 겁니다. 지금 8명, 박근혜 전 대통령도 8명을 했는데 네. 왜 꼭 마은혁 재판관 이념에 경도된 사람은 지금 넣냐 이거죠. 이게 8명 갖고는 좀 불안하니까 한 명을 완전히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누가 봐도 할 사람을 넣는 게 안전한 핀을 넣는다고 국민들이 불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불신을 받아서야 되는 건지 헌법재판소가 불신을 이번에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윤 대통령하고 마은혁 재판관 건만 빨리 하고 다른 뭐 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세요래요. 검찰이라든지 이런 사람 안 하고 이거 불공정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도 보면은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보류했거든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야 합의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헌법재판소가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권한쟁의 심판할 때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거를 문영배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이라도 뒤늦게 결의안 갖고 올 수 있느냐. 그거는요. 시험지 채점하는 선생님이 너 답 틀렸는데 지금이라도 수정해 오면은 맞는 걸로 채점해 줄게.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은혁 같이 저렇게 경도된 누가 봐도 판결이 뻔한 사람들은 저는 뒤늦게 참여하는 건 누가 봐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말씀 중에 뭐 법원의 하나회 뭐 이런 말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개인적인 의견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 말씀은 윤 대표님은 아마도 이 임명이 되면 마 후보자도 포함을 시킬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나는 포함을 안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본인의 의견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사실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처음에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에 2명만 이 임명을 하면서 여야 모두한테 지금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나름의 또 묘수를 제시했다라는 평가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주목이 좀 됩니다. 면전에서 누구의 면전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건지 보겠습니다. 이재명 모든 세력 힘 합쳐야 임종석 이 넘어서려는 분 지지.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는 분을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재명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오찬 과정에서 나눈 대화가
이랬다는 거죠. 대화 내용만 보면 분위기가 살벌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 어땠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이고.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래겠어요. 우리 실장님이 하실 역할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시기가 되죠. 민주당의 구조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경쟁을 해보려는 용기를 내고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저는 좀 성원하고 지지하고 할 생각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성을 본질로 하고 당연히 할 얘기들 해야 되고 언제든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경쟁은 일상적이라 되고 뭐 그걸 제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유병진 의원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제가 되새겨보기도 하는 얘기인데 운동장 넓게 쓰자. 현대 축구죠. 네. 네, 이재명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의 대화입니다. 웃으면서 만나고요. 웃음이 오가는 가운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최창일 교수님,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임종석 전 실장이 나는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고 하는 분을 지지할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 이건 사실 싸우자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가장 그 쓴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임종석 전 실장이에요. 네. 지난 총선 때 공천 배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원론적 얘기를 하는 건데 상당히 그 자기 속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되게 저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앞에 있는데 나는 당신 말고 다른 사람, 당신이랑 싸울 사람 경쟁자 지지할 거였잖아요. 원론적 이 말은 그렇죠. 그만큼 운동장을 넓게 쓰고 네. 다양성을 갖고 가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조건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기하는 후보를 난 지지하겠다. 뭐 맞는 말인데 그건 뼈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당장 어떤 비판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단지 그러나 어쨌든 지금 뭐 숱하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거의 확고한 일극체제 아니겠어요? 뭐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전제하에 조기 대선 네.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대법원 판결에서 피선권 박탈이 나오지 않는 한 제가 볼 때 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걸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지금 비명계 주자 또 저 임종석 전 실장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만나서 자기 영역을 자꾸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확장해 나가고 최근에 중도 보수라는 그런 이슈도 꺼내면서 뭐 나름 당내 비판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여권의 비판은 물론이고 그렇다더라도 자신의 그 생각을 드러낸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영역을 자신의 지위를 보다도 확고해가는 과정이다. 저런 얘기도 저 이재명 대표가 전혀 불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런 부분도 임종석 전 실장도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도 영역도 지키면서 이재명 대표도 그걸 또 인정해주고 저는 저런 모습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네. 현재로서는 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하.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네. 발언 자체도 말이죠. 면전에서 다소 굉장히 뼈 있는 말들이 오가고 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센 얘기들 같지만 사실 이런 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임종석 전 실장한테도 상당히 상호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다. 오히려 이게 나은 거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윤영걸 대표님. 그럼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한 나는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는 분을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이 넘어서려는 분은 누구냐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뚜렷이 나온 사람은 없죠. 네. 뭐 본인일 수도 있죠. 본인일 수도 있고 뭐 지금 다른 뭐 김부겸 전 총리나 뭐 김경수 경남지사나 아무래도 좀 지금 지지세가 잘 안 나오니까 뭐 상징적인 의미로 네.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는 분을 지지한다. 뭐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임종석 실장이 저 자리에 간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동상이몽이죠. 이재명 대표는 대권을 앞두고 조기 대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여러 사람의 지지를 끌어모으고 한쪽으로 좀 몰아가는 그동안에 비명 횡사 공천해서 어떻게 보면 임종석 전 실장한테 가혹하게 공천했잖아요. 박용진 전 의원도 가혹하게 내쫓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손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권 가는데 나 가는데 방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자리 좀 줄 수도 있고 또
저 사람들은 임종석 실장으로 봐서는 지금은 안 돼도 자기는 내가 좀 뭐 한번 노려볼 만한 거 아니야? 뭐 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거죠. 예, 마키아벨리즘하고 비슷해요. 네. 목적으로 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윤리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목적으로 해서 나는 간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에 또 대화 지금 김부겸, 임종석, 박용진, 김경수 다 하는데 빠진 대권 주자 한 명이 있잖아요. 누구겠어요? 이낙연 전 총리. 이분은 아예 빼놨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 자기 후보군도 좀 갈라치기 하면서 네. 자기한테 힘 모을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최 교수님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만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성과는 있을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이긴 하지만.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지 애매해요. 네. 성과가 있긴 있지만 동상이몽이긴 하지만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지금 양쪽 동상이몽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유 잘해봅시다라고 지금 손을 쓱 내밀었는데 거기 사실 이 모두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공개 자리로 이 비공개로 얘기를 하기 전에 취재진이 다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굳이 임종석 전 실장이 나는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는 분을 지지합니다라고 철벽을 친 건데 근데 이렇게 철벽을 친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플러스가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관련해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 당대표실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대표가 구체적인 자리를 제안한 건 아닌데 선거 국면에서 혹은 차기 정권에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는 공간을 비명계 인사들한테 좀 열어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최창렬 교수님. 이렇게나 임종석 전 실장이 아주 칼같이 딱 철벽을 치는데 뭐 공간을 들어갈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안 들어가게 할 리가 없죠. 지금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총선에서 자신의 세력을 포스트에 박아놔야 포지셔닝 시켜놔야 대선 경선을 통과할 수가 있다고요. 네. 목표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한테는 모든 걸 갖는 자리예요. 네. 저는 자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비판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도 듣기 나쁜 얘기도 아닙니다. 저 얘기는. 당연히 저런 사람들 품어야죠. 포용하고 자리 주고 이게 정치의 기본 아닌가요? 뭐 여기만 그렇습니까? 다 그런 거지. 선대위원장 자리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관직도 있고 공직도 있고 당직도 있고 많기 때문에 네. 저분들도 마찬가지. 비명계 저분들 저런 목소리 좀 내야죠. 무조건 저는 당신 지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신의 충성이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판적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판적인 얘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하고 그래야 자신의 또 위치도 확보이 되고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후보가 되고 양쪽이 결집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분들이 저희 국민의힘으로 가겠어요? 임종석 전 실장이 뭐 탈당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자리 주고 또 시너지 효과 내고 언론을 향해서 또 관용도 보여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 일상적인 전 절차라고 봐요. 당연히 자리 마련해 주겠죠. 네. 선대위원장도 하고 선대본부장도 시키고 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많이 봐왔던 거 아닙니까? 네. 뭐 별다르게 볼 사안도 아니다. 뭐 통상 이래 왔는데 왜? 뭐 이 말씀이에요. 그 임 전 실장이 얘기한 것도 뭐 기분 나쁘게 들을 일도 아니고 그냥 원론적으로 하는 얘기인 거고 그냥 그렇게 해서 또 대선 치르고 하는 거지 뭐 약간 이 말씀으로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만 만나고 있는 게 아니죠. 비명계를 두루두루 만나고 있습니다. 이미 만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김경수 전 지사부터 지난 13일에 만났었고요.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어제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오늘 또 김동연 지사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계를 지금 한 명 한 명 다 지금 일일이 만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아까 저희 얘기에도 살짝 나왔죠. 박용진 의원 비명 행사로 얘기되는 지난 총선의 어떤 이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박용진 의원인데 박용진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랑 만나셨어요? 예. 왜 만나셨어요? 만나고 싶던가요? 공천 잘리고도 왜 만나셨어요? 저도 진짜 사람이니까 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15일로 기억을 하는데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이재명 후보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아직 갖고 계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의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아직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포기했으면 개인적 감정대로 움직였겠지만 정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고 조기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그 불안함을 덜어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드리자. 네. 박용진 전 의원의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딱 내 전화에 이재명 후보라고 이름이 딱 뜨는데 아이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의를 생각해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처음에 이 본인의 이 전화에 이재명 대표 혹은 이재명 후보라고 전화가 떴을 때 하고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박용진 전 의원만 있겠느냐.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실장, 김동연 지사는 그런 생각을 안 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비명계를 지금 차곡차곡 만나고 있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다 같이 비명계를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품고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뭐 지금은 다른 비명계가 아직 네. 지지율이 좀 안 나오니까 이게 지금은 호응하는 자세죠. 네. 일단 점심 먹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말이 굉장히 누그러졌어요. 아주 가혹한 비판 안 하고 아주 우호적인 메시지 나오고 밥 한 끼 먹었다고 저렇게 표현이 달라지나 이런 정도로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특히 박용진 전 의원하고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난 비명행사 공천 때 아주 가혹하게 어떻게 보면 내쳤잖아요. 다른 후보 계속 내면서도 하여튼 아예 배제를 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 기점이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나오거든요. 2심에서 상당히 1심에 준하는 유죄 실형이 나온다면은 네. 그때는 저는 상당히 비명계가 움직일 거로 봐요. 뭐 한 달 후지만은 네. 그때 되면은 자칫하면은 민주당이 후보를 못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누가 봐더라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네. KTX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데 이 법원의 재판은 이거는 옛날에 비둘기호보다도 더 안 가잖아요. 안 가 아예. 네. 뒤에 특급 KTX 온다고 아예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나빠진 수 있으니까 대법원에서는 아마 서둘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생긴다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기가 온다면은 비명계가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기를 본격적으로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기법제 중에 하나가 지금 여야가 다 찬성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시큰둥한 게 있습니다. 개헌입니다. 개헌. 지금 87년도 체제 이후에 지금 네. 한 50년 됐는데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다음 대통령 또 탄핵되거든요. 이거를 우리 진영 논리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헌을 빌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콕 집어서 선거법 2심 항소심 결과가 3월 26일이면 나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사실 이 3월 26일 지나서 3심도 더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딨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개헌을 고리로 비명계가 뭔가 세게 얘기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만나는 사람 김동연 전 지사죠. 이 김동연 현 지사죠. 근데 김동연 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대표 만나서 이 얘기할 거예요. 뭐 개헌 필요합니다라고 개헌 필요성 다시 얘기를 할 거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랑 연대해서 서명까지 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게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었으니까 그때 서명한 거 그대로 이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김동연 이 지사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김동연 지사 말고 사실 이미 앞전에 만났던 비명계 인사들도 다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개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재명 대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같이 볼까요? 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개헌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원포인트 개헌, 2단계 개헌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대표께서는 그 개헌 관련해서는 경청을 하셨고, 다만 지금은 그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개헌 정치 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계속 조금 요구를 했고요. 이 대표께서는 나도 생각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직은 좀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조금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윤영석 실장님이 모두 발언에서 개헌을 암시하는 듯한 말 대통령제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혹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헌법 개정 등 연합 정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견 수렴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셨고 대표가 고민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지금 시기가 아니다 고민해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지금 비명계 주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놓는 스탠스가 그거다라는 건데 근데 다 같이 지금 비명계 인사들이 계속 연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최창일 교수님 개헌에 대해서 이 대표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비명계를 품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역시 2심 판결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항소심 판결. 공통적인 의견이시네요. 그건 아주 결정적일 겁니다. 아마 2심에서 2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고 만약에 이제 대선 전에 네. 대법원 판결까지 그런 게 나오면 뭐 그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대선 전에 아무리 봐도 대법원 판결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서두른다 하더라도 아까 KTX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개헌은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에서 87 체제를 종식시켜야 되고 그런데 지금 개헌이 아주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 구도가 개헌에 찬성한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과거처럼 정말로 사회적 공감대, 정치적 공감대에 의해서가 아니고 네. 또다시 개헌이 정치적 하나의 그 계산의 하나의 고리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개헌이 뭔가 이른바 그들의 표현을 믿으면 내란 극복에 방해가 된다. 개헌이라는 게 블랙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여론이 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좀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명계도 마찬가지고 개헌이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개헌을 고리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2심에서 만약에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나오면 항소심에서 말이죠. 네. 이재명 대표. 그럼 비명계가 개헌을 하나의 접점을 해가지고 뭉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 개헌을 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네. 과연 지금도 아무리 비명계가 2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연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거부하면서 개헌에 찬성할 수 있는 세력이 형성되겠냐 이런 얘기 현역 의원들이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명태균 특검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듯이 재의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듯이 말이죠. 네. 이것도 저는 그래서 개헌은 대단히 당위적이고 기본적으로 맞는 건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그런 판결이 나오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벽을 넘을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신 게 결국 이 모든 거는 3월 26일에 나올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재명 항소심 당선 무효형 가능성에 그렇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내가 뭔 죄를 그리 많이 지었다고.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성남FC에 무슨 제3자 뇌물 제가 먹었습니까? 성남FC라고 하는 성남시 예산지원되는 산하기관에 실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설득하고 또 FC 직원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사업 딴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했어. 알았다는 증거도 물론 없어요. 그런데 기소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 나 억울해요 라고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나는 당선 무효형 안 나올 거라고 봐요 라고 굉장히 당연하게 자신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항소심 결과. 저는 뭐 당선 무효형이 나올 거다. 나올 것이다. 당연히 저는 나올 거로 봐요. 네. 왜냐하면은 뭐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느냐는 뭐 1심에서도 그건 그냥 통과가 됐잖아요. 무죄로 네. 됐잖아요. 백현동 건은 너무 좀 뚜렷하잖아요. 국토부의 압력, 공갈을 협박에 못 이겨서 억지로 했다. 그걸 이재명 대표가 패널까지 갖고 와서 설명했는데 전혀 뭐 이재명 대표 측이 동원한 증인도 그런 거 없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는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창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란 말이죠. 지난 11월 달에 위증교사 사건은 굉장히 주형이 나올 줄 알았다고요. 네. 무죄 나왔잖아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생각보다 낮게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게 주형이 나왔어요. 그렇죠. 당선 무효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유죄가 세게 나왔기 때문에 1심에서 공직선거법 얘기니까 제가 봐도 증거나 증인이 새로 나오지 않는 한 2심에서 뒤집히기 어렵다고 보는 게 정설이에요. 법리적으로. 근데 법원이 다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사진을 조작했다고 해서 그게 유죄가 나온 거예요. 김문기를 몰랐다는 건 유죄가 안 나오고 무죄가 나왔고 거기다 판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요. 백현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백현동 사건도. 그래서 이거는 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이걸 정말 알고서 고의적으로 했는가 아니면 그 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감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워낙 네. 법원의 재판이 예측 불허 나오기 때문에 말이죠. 네. 저도 몰라서 여쭤봤는데 같이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네. 3월 26일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침앤피플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첫 번째 인물입니다. 김문수 장관, 네, 이 최근에 이 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여론조사 뭐라고 나왔느냐? 이 다시 말해 대선 주자 어떤 뭐 적합도, 지지도라고 좀 보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여야를 통틀어서 같이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31, 김문수 장관 13, 그 뒤를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등등의 순으로 없다 모름 무응답이 한 30%쯤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일단 뭐 보류나 뭐 중도 이런 일들 다 제외하고서 수치가 딱딱 나온 사람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요 뒤에 2, 3, 4, 5는 이 여당, 여권 후보들인 건데 여권 후보의 가장 처음은 요즘 나오는 다 여론조사가 다 첫 번째 인물은 다 김문수 장관이죠. 근데 김문수 장관 이 관련해서 기자들이 계속 물어봐요. 나오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네, 혹시 뭐 조기 대선 출마 검토하시거나 그러실까요? 전혀 뭐 검토하거나 생각하거나 없고요. 현재는 조기 대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뭐 가능성으로서는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뭐 단정할 수 없지요. 네,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선을 확 그었어요. 현재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옆에서 이준석 의원은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그 당 경선이라는 게 민심 아니면 당심이거든요. 당원 투표거나 아니면 여론조사거든요. 맞아요. 근데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둘 다 지금 압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룰이 그냥 당심의 김문수, 민심의 김문수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김문수 지사가 결심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네, 이준석 의원. 이게 당심 아니면 민심인데 당심도 이기고 민심도 이기고 그럼 김문수 장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건은 본인이 결심이 섰냐 안 섰냐라는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김문수 장관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나올 거로 봐요. 당연히 나온다. 여태까지 제가 신문기자 40여 년 하면서 네. 인기도가 많이 올라왔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예. 김문수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며칠 전에 턱걸이 7개 하는 거 딱 올렸잖아요. 6개. 6개인가요? 7개인가? 네. 그거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 헬스 3년을 해도 턱걸이 한두 개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70이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그 연세가 51년생이니까 지금 74시죠. 그쵸. 좀 많지 않느냐 이러니까 턱걸이 하나로 딱 보여준 거죠. 더 이상 긴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 참여한다, 대선 나간다 얘기를 안 하는 게 네. 지금 김문수 고용부 장관의 그 어떻게 보면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표를 자기가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 탄핵 인용은 아예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탄핵이 기각될 거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은 나는 나가겠다. 이런 자세니까 윤 대통령 표를 나는 고스란히 가져오겠다. 이런 전략이고 지금 뭐 쇼츠라든지 SNS 이런 거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봐서 저는 뭐 당연히 나올 거고 저는 마지막 국민의힘 결선까지 2명 중에 1명이 꼭 들어갈 거로 봐요. 아하. 네. 당심 50%, 민심 네. 50%거든요. 네. 지금 당심이 지금 압도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확장성에 대한 뭐 우려도 있긴 하지만은 네. 저는 나올 거로 보고 2파전 2명 안에 꼭 들어갈 거로 저는 봅니다. 네.
이렇게 되면 2파전 2명이 그럼 김문수 장관과 누굽니까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그 얘기를 잠깐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김문수 장관 어쨌거나 지금 무조건 나온다. 네, 지금 40년 지금 이 기자 생활하면서 안 나온 사람을 못 봤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 지금 좀 출마 준비 중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법한 게 아까 말씀하신 뭐 턱걸이 6번 한 영상도 영상입니다만 오늘 김문수 장관이 어디를 가느냐. 대구에 갑니다. 대구에 가는 이유. 네. 오늘 이 65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이 있는데 여기에 직접 참석하러 갑니다. 근데 사실 이거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니까 뭐 고용 관련, 뭐 노동 관련 한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창렬 교수님. 근데 이게 민주운동 기념식이거든요. 민주운동 기념식인데 김문수 장관이 굳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갈 이유는 없을 수 있는데 왜 대구를 왜 가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김문수 장관이 현직 뭐 장관입니다만 이미 정치인이잖아요. 네. 지지율이 지금 반영돼 있는 장관이라서 김문수 장관이 과거에 민주화운동도 했고 노동운동도 했던 분이에요. 단지 이제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 방식,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게 상당히 극우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건 분명해요. 제가 봐도 네. 그런 것 같고. 그러나 저런 이제 민주화운동 안 갈 이유가 없죠. 민주화운동이라는 건 이 좌파와 우파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오늘 있기까지의 민주화운동이 없으면 없습니다. 자꾸 그걸 좌파 운동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김문수 장관이 그런 얘기는 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 무슨 역사에 관련된 발언들이 좀 극우적이고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이런 발언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를 좀 바꿔야죠. 제가 봐도 나오는 게 거의 99%라고 저도 보는데 네. 근데 저런 이제 일단 대선에 나가면 확장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니 해도 확장성이에요. 네. 양대 진영이 결집하기 때문에 지금의 김문수 장관은 보수 진영 내에서 이른바 아스팔트에서는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중도층의 지지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본인이 대선에 나가고자 한다면 경선은 뭐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네.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니까. 자꾸 저런 데 가서 민주화운동에 가서 참여도 하고 자신의 과거 노동운동 전력도 자꾸 상기시키고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것도 얘기하고 저분이 지금 과거에 YS에 의해서 발탁된 거 아니에요? 15대 때. 그때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 네. 많은 사람들이 발탁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인식을 자꾸만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단지 그동안 여러 역사적인 발언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느냐, 해명할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얼마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하면 이미 정치인인 거고 그리고 심지어 지지율도 1위 나오는데 뭐 가는 게 뭐 어떠냐. 다만 과거에 무슨 다른 얘기를 한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석자를 이 오늘 오전 11시에 있는 이 민주운동 기념식의 참석자를 보니까 강정의 뭐 국가보훈부 장관 네, 그리고 뭐 곽대훈 사업회장 그리고 김문수 장관 더불어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갑니다. 대구에서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홍준표 시장도 가요. 그 지금 이 아까 저희 지지율을 봤죠. 김문수 이 장관 다음 타자가 이 지지율상으로 봤을 때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똑같이 그 다음 순위를 하고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 이 홍준표 시장과 김문수 장관이 오늘 만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홍 시장이 앞서서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자기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었거든요. 뭐라고 올렸느냐. 김구 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기상천외한 답변을 하는 거 이거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오늘 만나는데 그럼 윤 대표님 네. 오늘 만나서의 분위기는 어떨 것이냐라는 거예요. 뭐 악수하고 뭐 친한 척 하겠죠. 과거에 뭐 그 보수 당을 같이 네.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꼭 저런 얘기 꼭 해야 되나 싶어요. 뭐 김문수 고용장관이 그때 국회에서 최민희 의원이 그 국적 물어볼 때 좀 실수는 했어요. 네. 김구 선생이 이제 중국 국적이다 뭐 다른 얘기하면서 넘어갔는데 자칫 좀 바로 잡아야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김구 선생이 이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중국 옷 입은 사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착각을 했는 모양인데 뭐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데 네. 꼭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진영에서 저렇게 국적 하나 갖고 꼭 저렇게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 건지 저는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그냥 총을 쏘는 거 자기 진영 남이 진영 할 것 없이 쏘는 게 저런 게 옳은 건지 좀 싶어요. 하지만은 뭐 저는 대권을 가면서 네. 지금
보수 측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좀 높잖아요. 네. 그 표를 지금 노리는 게 김문수 장관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탄핵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줄곧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네. 둘이는 제로섬이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 이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이 사실상 같은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신경전을 좀 벌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최 교수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문수, 홍준표 이 두 분이 네. 여권에서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잖아요. 정치인으로서도 무게가 나오고 많은 일을 해왔고. 근데 제가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워낙 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그 탄핵을 반대하는 그 여론에 편승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수층에 이제 편승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제 대선을 생각한다면 두 분이 네. 이제 정말로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탄핵에 반대하는 건 저분들의 생각이겠습니다만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할까 얘기해야죠. 그래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네. 게임다운 게임을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대선에 가보세요. 탄핵에 대한 반대 찬성은 반드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근데 저분이 유난히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국민의힘의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이런 사람들은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목소리 낮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준표 시장이나 김문수 장관 현재 여론이 저렇게 나오잖아요. 네. 탄핵 찬반이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정당 지지도도 비슷하게 나오고 양당이. 근데 이건 착시 현상일 수 있어요. 자꾸 이거를 탄핵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탄핵에 반대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네. 그렇지 않다. 젊은 사람들이나 중도층을 볼 때 그 말씀 제가 하나 첨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말이죠. 네. 지금 뭐 김문수 장관도 홍준표 시장도 둘 다 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여론조사의 이런 어떤 높은 수치, 지지한다 높은 수치 이런 거 착시일 수 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관련해서 아까 살짝 그 얘기가 나왔었죠. 결국 어쨌거나 여권에서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이 열려서 만약 경선을 한다 그러면 2명 중에 1명으로 김문수 장관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정치 구단이란 타이틀이 붙은 이분들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뭐 오세훈 등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있지만은 그건 자기가 빗자락으로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거기에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 또 지금 현재 1등으로 나오고 있는 김문수 예. 노동부 장관하고 저는 한동훈하고 마지막 경선 결선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하고 네. 과거의 사람하고 양자 대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결국 가서 오세훈 대 한동훈 그렇지 않고 저쪽의 사람들이 세게 뭉칠 것 같으면은 소위 김문수 대 한동훈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네, 박지원 의원도 김종인 위원장도 정말 정치 구단이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죠. 근데 둘 다 얘기를 이 두 분 다 말씀을 하시는 게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아니면 오세훈,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아까 최소 2명 중에 하나는 김문수 장관이 들어갈 거다. 그럼 다른 1명은 누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오세훈 시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뭐 지지율은 많이 안 나오지만은 네. 서울시장을 과거 할 때 무상급식 투표 때문에 중도 사퇴해서 어떻게 보면 진보 쪽에 서울시장 쪽을 준 그 죄가가 있어서 제대로 지금 활동을 못해서 그렇지 중도층 이쪽 표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 대통령 지지층 탄핵 반대하는 표심은 아마 네. 김문수 장관하고 홍준표 시장이 둘이 각축을 벌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김문수 고용 장관이 지금은 더 지지율이 높으니까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는 오세훈 시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이 보지는 않습니다. 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네. 박지원 이분들이 정치 구단이라지만은 이분들의 분석의 대부분 자기 친한 사람 자기 인사 자주 오는 사람들한테 항상 우호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이 또 정권을 잡는데 유리한 쪽을 자꾸 띄우는 이런 좀 경향도 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는 저 배신자 프레임에서 저는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 뭐 출판 기념회도 하고 하지만은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총선도 패장이었고 이번에도 탄핵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했는데 책임지고 나왔는데 2달도 못 참고 또 나왔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당심 50%인데 그 당심 벽을 저는 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김무수, 홍준표 이분들이 나오면 대단히 국민의힘의 선거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한동훈 대 오세훈이 되면 말이죠. 이 두 사람 중에서 이 각축을 통해서 후보가 네. 된다면 해볼만 해요. 이재명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전 김문수, 홍준표보다는 한동훈 대 오세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하. 왜냐하면 결국은 전략적 투표를 할 거라고요, 국민이. 네. 일단 대선에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정권 재창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하고 바뀔 거라고요. 만약 인용된다는 걸 전제하는 얘기니까. 네. 그럼 이제 이미 윤 대통령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이런 그 당심으로 갈까요? 저 볼 땐 국민의힘이라고 전략적 판단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오세훈, 한동훈 이 두 사람이 부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만약에 탄핵안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러면 또 굉장히 또 먼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3월 중순에 결론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주 안에 당장 경선을 해서 후보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인물,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죠. 김상욱 의원이 왜 나온 것이냐.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명태균 특검법 야주도로 본회의 통과 여 정략 특검. 제목 어디에도 김상욱 의원이 없는데 대체 왜 김상욱 의원이야 하실 수 있는데 요길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고 김상욱 의원 1명을 제외한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홀로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당론이랑 다르게 들어가서 찬성표를 누르신 겁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좀 명태균 관련된 리스크가 우리 조기 대선에서 우리 당에 계속해서 큰 리스크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특히 중도 표심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선에 큰 악영향을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결국 대선 전에 털고 가야 할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빨리 특검 통해서 수사하고 털고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상욱 의원이 너무 좀 엇나가지 않나 싶어요. 엇나간 거다. 지난번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거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군대도 동원하고 비상 포고문이 너무 어떻게 보면 처단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걸 앞두고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한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조기 대선 판을 이 특검하면서 계속 발표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도 관련이 있고 다른 사람도 명태균 관련된 국민의힘 후보는 다 어떻게 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 빼놓고는 다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불리한 지형에서 이거 제대로 싸울 수 있겠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가 보기엔 탄핵 만약에 당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김상욱 의원이 너무 좀 이 정무적인 판단을 못한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당의 미래, 보수의 미래를 좀 걱정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좀 엇나갔다 말씀을 하셔서 사실 앞서서 김상욱 의원이 당론이랑 다른 판단을 한 게 한 번은 아니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꾸 당이랑 다른 판단을 하면 당을 나가는 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해서 또 저희가 또 그 얘기를 좀 다뤘었던 그 기억도 나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교수님? 근데요,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김상욱 의원은 비판하면 안 돼요. 정말 보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수는 보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희 개인 생각입니다만 저렇게 위헌 불법적인 탄핵을 개용을 했는데 애매한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고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는 그런 당론 비슷한 걸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각자 생각이 중요합니다만 우선 중요한 건 이럴 때 말이죠. 헌법과 법률이에요. 언제부터, 아까 헌재 얘기 끝났습니다만, 지나갔습니다만, 언제부터 우리가 너무 헌법재판소, 우리 헌법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실생활에서 못 느끼고 있으니까. 보세요. 헌법 46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네. 헌법 46조, 국회법 114조 2,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네.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헌법과 법률이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국회의원의 대표, 국회 대표 아니에요? 김상우 의원은? 헌법과 법률 때 자기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남 보고 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비판합니까? 네. 대단히 이건 뭐 제가 너무 언론적이고 당위적인 얘기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미래,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래도 계엄 직후에 이런 사람이 좀 있었는데 아예 12월 16일 한동훈 전 대표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 목소리 너무 없어졌어요.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 정치의 앞날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최장렬 교수님께서는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이 오히려 있어야 된다, 보수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뭐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뭐 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목소리가 없어요라고 하셨는데 김상욱 의원이 사실 친한계로 분류가 되죠. 이번 탄핵 이 상황, 이 계엄, 이 12.3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친한계로 확실하게 좀 분류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 친한계에서 만들었던 게 언더 73이라는 이른바 이 카톡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계들이 모여있는 73년 이후 출생의 친한계들이 모여있는 이런 방인 건데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친한계 쪽에서 요청이 와서 단체방을 나갔다. 부담이 됐다면 죄송하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외면할 수 없었다. 뭐가 부담이 됐다라는 거냐? 지금 김상욱 의원 이 앞서서 광주에 직접 가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광주에서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5.18 묘지를 갔었습니다. 이때 이 이른바 이 보수 지지자들이 광주에 가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서 사죄하겠다라고 갔었는데 친한계 단톡방에서 그래서 좀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가 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윤 대표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김상욱 의원이 당론도 그렇고 이 친한계란 어떤 뭐 개파라면 개파인 건데 개파에서도 그렇고 약간 독자 행동을 하는 면이 분명히 좀 있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대목이죠. 지금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명태균법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김상욱 의원이 저기에 혼자 찬성해야 되느냐. 지금 어제 명태균법 찬성한 사람이 182명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뭐 독자적으로 최 교수님 말씀대로 할 수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182명이 일사불란하게 찬성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탈자가 나오냔 말이죠. 민주당은 다 싫어도 만나고 이재명 대표 뭐 정적도 만나는데 국민의힘 왜 뿔뿔이 저렇게 흩어지냔 말이죠. 그런 면에서 개인의 행동은 과거에 뭐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 반대하고 그런 거 뭐 역사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진영 대결 논리에서 꼭 혼자만 빠져서 저렇게 힘을 빠뜨리는 게 옳은 거냐 이런 좀 걱정이 좀 듭니다. 네, 사실 판단과 행동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금 저희 나와주신 윤영걸 대표님, 최장렬 교수님처럼 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